닥터 헬기 추가 구매하겠다. 이국종 교수의 외침이 통했던 걸까요? 이국종 교수의 격정토로 기자회견 이후에 종합 지원책을 준비 중이라는 정부입니다. 당장 이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실제로 환자가 이용할 때는 해당 병원에 직접 내리지 못하고 인근 학교나 혹은 심지어 서울 같으면 한강 주변에 내려서 다시 구급차를 이송하기 때문에 골든타임 안에 이송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헬기가 몇백억씩 한단 말이에요. 그 닥터 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임차료가 30억인 거 아세요? 예, 한마디로 렌트카 비용이, 렌트 비용이 1년에 30억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닥터 헬기가 6대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네. 대여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 저 닥터 헬기 얘기, 이국종 교수 얘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 왼쪽에 이종우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한 언론의 보도를 보고 닥터 헬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니까 이국종 네네. 교수의 외침이 통했는지 6대뿐인 걸 11대로 늘리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닥터 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자, 소방 구조 헬기도 있고, 구조 헬기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닥터 헬기는 차이점이 뭐냐면 의사가 직접 탈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첨단 장비가 있어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헬기 안에서 간단한 수술도 할 수 있다. 이게 소방 헬기와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환자를 만나는 순간부터 진료는 시작되는데 중증 외상 환자를 병원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의사랑 만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고작해야 6대밖에 없다. 6개 시도 권역별로 해서 6대밖에 없는데 예. 그것을 5대를 추가를 해서 11대로 늘려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오늘 발표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저희가 쉽게 닥터 헬기 하면 하늘을 떠다니는 수술실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저 안에서는 응급 수술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더스트호프라는 이제 비행기가 미군 헬기가 사실 이제 이 오청성 병사를 데리고 올 때 그 안에서 바로 집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마찬가지로 닥터 헬기가 있으면 그 안에서 집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섬에서 생기는 환자 같은 경우는 저 닥터 헬기가 없으면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많이 필요한데, 근데 가격이 워낙 크고 비싸고, 또 하나는 저게 이제 계류장이 이제 별도로 마련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비행기를 내릴 수 있는 비행장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그 당국대가 이제 정부의 당국대가 이제 저 헬기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직접적인 이제 그 보관 시설이 없어서 그냥 노천에다가 비행기를 놔뒀는데 술 먹은 3명이 가서 그걸 가지고 뭐 장난을 치고 해서 기억납니다. 예. 그게 수리비가 2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행인데 실제로 어떤 관리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헬기만 도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건물 옥상이나 이런 데 이제 헬기를 안착할 수 있는 비행장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주들이나 주민들이 또 반발을 해요. 왜냐하면 시끄럽기 때문에 항시 이제 뜨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실제 도입한다 하더라도 또 운행하는데도 상당히 좀 지장은 있을 것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또 그 얘기를 덧붙였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소방본부 제외하면 소방 헬기도 밤에 잘 출동하지 않는다. 현실을 계속해서 이제 대중에게 알리고 좀 개선 방안이 없는지 같이 모색하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밤엔 알지 않는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잘 표현해 주셨는데 착륙장 문제예요. 자, 착륙장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닥터 헬기가 내릴 수 있는 착륙장이 공식적으로 787개랍니다. 예. 그런데 그 787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밤에 이착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 등화 관제 그 불빛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헬기장이다라고 불빛이 있어야 밤에 헬기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들어 놓고 그걸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앞에 뭐 전선 줄이 있다든지 고압선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787개도 사실은 일본의 8분의 1 수준이랍니다. 일본에서는 임계점, 그러니까 이착륙장이 우리나라 8배인데 그나마 있는 이착륙장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착륙장으로 가다가 하천에 내리고 하는 어떤 상황들이 그래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예. 예, 박지은 변호사님, 저는 아직도 이국종 교수의 그 2차 브리핑 때 3시간이 넘는 격정 토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바는 없다. 뭐 이런 내심을 비치시더라고요. 참 이 권역별 외상센터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인력이라든지 여건이 마련되는 데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하지만
기대도 희망도 없죠. 본인은 그렇대요. 본인 환자만 생각을 하고 환자에 대해서 잘하겠다라고 뭐 이국종 교수는 천상 의사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점은 제기하지만 그만큼 우리 정부라든지 어떤 관계 당국에서 그만큼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여건이 마련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게 뭐 닥터 헬기 5개가 추가 뭐 배치가 되면 글쎄 어느 정도 달랄지 모르겠지만 이국종 교수는 아직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변할 수 있을지 이국종 교수의 과거 발언 한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전공의들 폭행하고 때리고 가오잡는 의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때릴 전공의가 있어야 때리죠. 어차피 지속 가능하지 않는 중증외상센터 안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는 현실에서 앞날이 한 발치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만 간다고 버티는 게 저희 팀원들이고 저는 에이즈 환자를 아무런 사전 검사 결과 없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술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검사가 나오는 그런 키트를 쓰려면 그 키트는 의료보험 삭감 대상입니다. 고스란히 제 부서에 적자로 떨어지기 때문에 때릴 전공의가 있어야 때리죠라는 말이 예. 참 현실을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주부터 이국종 교수를 지지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벌써 23만 건이 넘었어요. 그렇죠. 뭐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는 뜨거운데 사실 이게 좀 이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근육외상센터 정부 지원을 많이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일단 돈이에요. 왜냐하면 한정된 돈을 가지고 결국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사실 이번 예산에서 중증의료센터 지원하는 돈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초연금이라든지 각종 복지 공약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돈을 먼저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돼 있고 지금 복지 수요가 많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이제 선거 때마다 복지에 대해서 많이 늘려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무상급식 뭐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일단 먼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예산을 깎은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이 예산을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예산이. 결국은 다른 데서 예산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지진도 나고 해서 학교 지금 뭐 지진 설비도 해야 되고 뭐 예산도 많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원전 조사한다고 1,000억 원을 갖다 썼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한정되는 국가 예산을 가지고 뭔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당장 필요한 게 뭔가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막 청원을 하지만 실제로 국가 예산은 다 한정이 되어 있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느 한 곳을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를 희생할 거냐 문제죠. 그래서 우리 국민도 보시기에 야 그거 돈 늘려주면 되지 왜 안 늘려주나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정부에서 어디를 그럼 줄여서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청와대에서도 양방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대답을 내놔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답변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복지부가 지금 안을 내놨어요. 내놓긴 했는데 구체적인 안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국종 교수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던 부분들을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그 이국종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보험 수가 개선이에요. 수가 체계가. 왜냐하면 지금 그 1년에 한 번씩 그 전담 보험 심사팀에서 이 전부 다 심사를 하면 급여 체계 수준을 언제 정해놓고 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 전부 다 이것은 불효불급한 데 썼다 하고 다 삭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 적자가 나니까 병원 측에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이 대손 처리를 해버리는데 아무리 대손 처리가 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국종 교수가 2013년에 7개월 동안 8억 원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빚진 것만 8억 원이라면 사실은 센터의 의사들이 그렇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건비를 받고 뭘 하더라도 이 수가 체계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근데 이 수가 개선도 사실은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라고 지금 하는 어떤 부분도 있고 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예, 뭐 실제로 사실 박 변호사님 네. 돈 문제를 꺼내주셨는데 이국종 교수가 왜 브리핑 때 나는 10억 원 적자를 내는 원흉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명했던 2011년도 아덴만의 여명작전 석회균 성장을 구했던 사람도 역시 이국종 교수인데 이 수술을 했을 때 들었던 비용 2억 원을 정부가 아주대한테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결국은 보험 수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인 자비로 계속 수술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석혜균 선장 비롯해서 지금 기순 병사까지 이 한 편의 드라마를 하는 사람이 주인공은 한 명, 이국종 교수 같은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드라마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맞느냐. 돈도 없고 본인이 빚 따지고 그래서 그만큼 보험 수가라든지 이 개선이 좀 아주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그래도 일단 언론에서 이렇게 저희가 조명을 하고 이국종 효과라는 아까 저 그래픽 나온 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국종 효과라는 것들 뭐 몇몇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얘기했던 뭐 6대에서 11대로 닥터 헬기가 추가가 되고 말씀하셨던 보험 수가 개선, 외상센터 의사 충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이 중증 외상 관리에 있어서 이국종 교수의 저 외침이 좀 어느 정도까지는 이 재정적 측면이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이국종 교수 얘기를 쭉 했고 그의 격정 토로 얘기를 하나하나 했는데 저 이현정 네. 규순 병사가 지금 회복세가 빠르다는 걸 주말사에 다 알려졌지만 지금 보니까 미음하고 물김치 식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이제 식사가 이제 처음에는 물만 먹다가 그다음에 이제 미음을 먹기 시작을 한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내부의 어떤 장기가 이제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굉장히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폐색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미음을 먹다가 그게 정상이 되면 이제 조금의 이제 된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할 텐데 아마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그 체력을 회복해 나가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우리가 좀 의심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일반 병실을 갔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본인 의식이 들어오면 이제 군병원으로 옮길 겁니다. 아마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이제 합심조 즉 국정원과 기무사와 합심조 신문이 아마 진행이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왜 왔는지 또 개인 신원에 대한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지금 보면 외상후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국종 교수가 굉장히 즐거운 이야기, 기쁜 이야기만 또 음악도 틀어주고 이런 것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침울해지면 몸도 똑같이 이제 맞아요.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그런 스트레스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즐거운 이야기만 하고 또 살 수 있다 이런 희망만 주는 데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 실제로 지금 보시는 영상이 저희 채널A 기자가 주말 사이에 이제 병원에 가서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인데 보시면 이렇게 특실이 칸막이로 막혀져 있고요. 문 앞에 경호원들이 지키고 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병실 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과 이 병사가 대화를 나누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국종 교수를 통해서 간간히 지금 들리는 소식 이외에도 사실 뭐 간호사라든지 여러 어떤 그런 이 정황상 우리나라의 어떤 소식들, 남한의 어떤 소식들을 전달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뉴스에 나오듯이 아직은 이 병사의 신분이라든지 기순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신문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철저하게 병원 측에서 일단 어느 정도의 고비는 한 번 더 넘겨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어떤 신문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뉴스특급 시간에 뭐 개성 경무대 출신 뭐 운전병 간부 고위급 총참모장의 군용 지프차를 모는 운전병일 것이다. 뭐 여러 관측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박준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 이국종 교수가 전반적인 정리하에 그렇죠. 하에 좀 템포 조절, 그러니까 지금은 무리해서 물어볼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 같아요.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는 이 주치입니다. 집도이고 주치이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 판단을 다 따라야 되고요. 뭐 나중에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만약에 이런 질문을 계속 한다 그러면 이 지금 호전이 좀 빨리 되고 있는데 그 호전세가 늦춰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총상을 5발을 맞았기 때문에 그 총상이라는 기억 자체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당신은 뭘 했냐 이런 것들을 묻는 거는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국종 교수 의견대로 뭐 당국에서도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기순병사 수술로 뭐 이국종 효과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다른 쪽 얘기도 있습니다. 최전방의 후폭풍이 좀 만만치 않아서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이번 귀순 내용을 포함하면서 대북 방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대북 방송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왕처럼 군림하면서 항상 권력에 불안해하고 주변 사람들을 믿지 않아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김정은은 이인자에 대한 정신적 외상이 있습니다. 고모부인 장성택을 죽인 후 나타난 현상이죠. 나이 어린 김정은은 외모와 행동으로 김일성, 김정일을 따라하는 데 열중하고 있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예. 네, 뭐 저희가 이번 귀순을 통해서 이 대북 방송의 중요성을 참 많이 깨달았는데 그렇죠. 이번에 대북 방송에 오청성 병사 이야기가 포함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사실은 대북 방송이 이게 음악만 내보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방송 프로그램 똑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매일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는데 왜냐하면 지금 북한군에 넘어온 문제가 사실 북한 내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먼저 이제 이 소식을 실제 알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심리적 효과가 큽니다. 왜냐 JSA 어떤 근처에 근무하는 병사가 이렇게 넘어왔고 또 총을 맞았는데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 병사들이 알게 되면 상당히 동요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바로 그 다음날 그 근무하던 40명의 병사를 전부 다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앞에는 도랑을 지금 거의 뭐 사람 키만큼 지금 파고 있고 그만 북한 내부에 통문도 만들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송을 막을 수가 없죠. 우리 방송을 막을 수가 없고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북한사에 퍼져나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동요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도 이제 여기에다가 정규 프로그램에다 이 내용을 넣어서 지금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인 이제 탈북을 앞으로 이제 좀 촉구를 할 텐데 사실은 이게 대북 방송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큰 게 우리 쪽 대북 방송에 대한 그 신뢰성이 굉장히 큽니다. 북한에서는. 우리가 내일 날씨 방송을 하거든요. 그 날씨 방송 때문에 실제로 북한에서 그렇다면서요? 굉장히 많이 이제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뉴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북한 병사들이 신뢰를 가질 것 같습니다. 저 이제 귀순 병사 얘기니까 오청성 병사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잘 먹고 치료도 잘 받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저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저 정도 전파 속도면은 결국 민간인 북한 주민들도 이 저 휴전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다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판문점으로 넘어와서 이틀에 걸쳐서 판문점 협상을 합니다. 그때 협상의 주된 내용이 대북 방송이에요. 예. 그만큼 대북 방송의 이 위험성 스스로 인지하고 있고 김정은도 그때 48시간인가에 거의 선전포고를 했었어요. 대북 방송을 철회하지 않으면 직접 타격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타격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두려워하는 어떤 존재가 대북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큰 어떤 상태고 이미 사실 개성이라든지 이 등지에는 이미 우리 대북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실들이 알려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쪽만 이렇게 대북 방송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북한 측은 북한 나름대로의 방법을 취하고 있어서 저 화면 같이 보시면 이현정 의원 네. 추가 탈북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특히 저는 이 부분이요. 뭐 통문까지는 얘기했고 도랑 앞에 나무 심었던 것도 주말 사이다 나온 얘기지만 기관총을 증강 배치했다. 그때도 자동 소총으로 오청성 병사를 겨눴었는데 저 기관총 증강 배치하면 그러게요. 저 유엔 정전협정 위반 아닌지 전 그게 좀 걱정이 돼서요. 이미 북한은 우리 정전협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그게 수년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중립국 감시위원회 이것도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북한 쪽에다가 뭔가 통보할 수 있는 수단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저 판문각 뒤편에 가면 상당히 중무장한 것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그 병사들이 왜 한 10명이 이렇게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때 들고 나온 그 무장한 그걸 보면 실제 기관총뿐만 아니라 상당히 고성능 기관총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예. 자,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이 중무장을 이제 더 보강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이 이제 총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맞았는데 우리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판문각 뒤쪽에서 상당히 이제 중무장한 무기들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아마 현재까지는 한 10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많은 수의 더 병력을 더 증강하고 또 아마 지금 현재 근무하던 대표부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아마 검열을 당해서 숙청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북한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국정 교수의 외침에 청와대에서 곧 응답을 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궁금한 게 아직 청와대에서 오청성 병사 관련된 얘기는 없거든요. 혹시 이 부분이나 북한 대응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청와대 반응이 저는 조금 일각에서는 왜 대통령이 딴 데를 가시는데 왜 오청성 병사한테 안 가느냐 이런 등등 이야기겠지만 예.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건 아마 남북 관계 이런 부분에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평창 올림픽도 중간에 그렇죠. 있고요. 지금 이제 전반적인 좀 로키로 가는 이유는 아마 이제 남북 회담이나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을 오게 하는 문제라든지 만약 이것 자체를 우리 정부가 이제 공식화해서 북한을 할 경우는 사실은 북한이 이제 새로운 도발을 또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좀 저강도 대응을 통해서 일단
현 상황을 좀 수습하고자 하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전반적인 전략이 짜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종우 씨랑 정리해 볼게요. 저 자막에도 잘 표현이 됐지만 우리는 방송으로 그리고 북한은 아예 탈북자 추가 탈북 막아라 공세 작전하고 있는데 글쎄 저 판문점 JSA가 앞으로도 요새화 북한이 더 요새화 만드는 건 아닌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 JSA를 만든 것도 사실은 이 양쪽의 어떤 비무장을 해서 일단은 긴장을 완화시키자라는 의미로 만든 것인데 거꾸로 지금 이 지역이 북한의 어떤 그런 이 대응으로 인해서 화약고처럼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뭐 이 중심이. 그래서 일단 남북 간의 어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관청까지 들렸다는 북한 소식과 그리고 이국종 교수의 외침이 조금씩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긍정적인 얘기까지 두 번째 주제를 짚어보죠. 병원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의사와 만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고작해야 6대밖에 없다. 6개 시도 권역별로 해서 6대밖에 없는데 그것을 5대를 추가를 해서 11대로 늘려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오늘 발표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저희가 쉽게 닥터 헬기 하면 하늘을 떠다니는 수술실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저 안에서는 응급 수술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더스토프라는 이제 비행기가 미군 헬기가 사실 이제 이 오청성 병사를 데리고 올 때 그 안에서 바로 집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닥터 헬기가 있으면 그 안에서 집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섬에서 생기는 환자 같은 경우는 저 닥터 헬기가 없으면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많이 필요한데, 근데 가격이 워낙 크고 비싸고, 또 하나는 저게 이제 계류장이 이제 별도로 마련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비행기를 내릴 수 있는 비행장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그 당국대가 이제 정규 당국대가 이제 저 헬기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직접적인 이제 그 보관시설이 없어서 그냥 노천에다가 비행기를 놔뒀는데 술 먹은 3명이 가서 그걸 아주 뭐 장난을 치고 해서 기억납니다. 그게 수리비가 2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행인데 실제로 어떤 관리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헬기만 도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건물 옥상이나 이런 데 이제 헬기를 안착할 수 있는 비행장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주들이나 주민들이 또 반발을 해요. 왜냐하면 또 그만큼 인력이라든지 여건이 마련되는 데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하지만 기대도 희망도 없죠. 본인은 그렇대요. 본인 환자만 생각을 하고 환자에 대해서 잘하겠다라고. 뭐 이국종 교수는 천상 의사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점은 제기하지만 그만큼 우리 정부라든지 어떤 관계 당국에서 그만큼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여건이 마련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게 뭐 닥터 헬기 5개가 추가 배치가 되면 글쎄 어느 정도 달랄지 모르겠지만 이국종 교수는 아직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변할 수 있을지 이국종 교수의 과거 발언 한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전공의들 폭행하고 때리고 가오잡는 의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때릴 전공의가 있어야 때리죠. 어차피 지속 가능하지 않는 중증외상센터 안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는 현실에서 앞날이 한 발치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만 간다고 버티는 게 저희 팀원들이고 저는 에이즈 환자를 아무런 사전 검사 결과 없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술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검사가 나오는 그런 키트를 쓰려면 그 키트는 의료보험 삭감 대상입니다. 고스란히 제 부서에 적자로 떨어지기 때문에 때릴 전공의가 있어야 때리죠라는 말이 참 현실을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주부터 이국종 교수를 지지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벌써 23만 건이 넘었어요. 그렇죠. 뭐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는 뜨거운데 사실 이게 좀 이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닥터 헬기 추가 구매하겠다. 이국종 교수의 외침이 통했던 걸까요? 이국종 교수의 격정토로 기자회견 이후에 종합 지원책을 준비 중이라는 정부입니다. 당장 이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실제로 환자가 이용할 때는 해당 병원에 직접 내리지 못하고 인근 학교나 혹은 심지어 서울 같으면 한강 주변에 내려서 다시 구급차로 이송하기 때문에 골든타임 안에 이송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헬기가 몇백억씩 한단 말이에요. 그 닥터 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임차료가 30억인 거 아세요? 예, 한마디로 렌트카 비용이. 렌트 비용이 1년에 30억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닥터 헬기가 6대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네.
대여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 저 닥터 헬기 얘기, 이국종 교수 얘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 왼쪽에 이종우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한 언론의 보도를 보고 이 닥터 헬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니까 이국종 네네. 교수의 외침이 통했는지 6대뿐인 걸 11대로 늘리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닥터 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자, 소방 구조 헬기도 있고, 구조 헬기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닥터 헬기는 차이점이 뭐냐면, 의사가 직접 탈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첨단 장비가 있어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헬기 안에서 간단한 수술도 할 수 있다. 이게 소방 헬기와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환자를 만나는 순간부터 진료는 시작되는데, 중증 외상 환자 우리가 근육외상센터 정부 지원을 많이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일단 돈이에요. 왜냐하면 한정된 돈을 가지고 결국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사실 이번 예산에서 중증의료센터 지원하는 돈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초연금이라든지 각종 복지 공약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돈을 먼저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돼 있고 지금 복지 수요가 많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이제 선거 때마다 복지에 대해서 많이 늘려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무상급식 뭐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일단 먼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예산을 깎은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이 예산을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예산이. 결국은 다른 데서 예산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지진도 나고 해서 학교 지금 뭐 지진 설비도 해야 되고 뭐 예산도 많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원전 조사한다고 1,000억 원을 갖다 썼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한정되는 국가 예산을 가지고 뭔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당장 필요한 게 뭔가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막 청원을 하지만 실제로 국가 예산은 다 한정이 되어 있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느 한 곳을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를 희생할 거냐 문제죠. 그래서 우리 국민도 보시기에 야 그거 돈 늘려주면 되지 왜 안 늘려주나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정부에서 어디를 그럼 줄여서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청와대에서도 양방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대답을 내놔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답변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복지부가 지금 안을 내놨어요. 내놓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시 이제 뜨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실제 도입한다 하더라도 또 운행하는데도 상당히 좀 지장은 있을 것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또 그 얘기를 덧붙였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소방본부 제외하면 소방헬기도 밤에 잘 출동하지 않는다. 현실을 계속해서 이제 대중에게 알리고 좀 개선 방안이 없는지 같이 모색하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밤엔 알지 않는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잘 표현해 주셨는데, 착륙장 문제예요. 자, 착륙장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닥터 헬기가 내릴 수 있는 착륙장이 공식적으로 787개랍니다. 예. 그런데 그 787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밤에 이 착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 등화 관제, 그 불빛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헬기장이다라고 불빛이 있어야 밤에, 헬기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들어 놓고 그걸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앞에 뭐 전선 줄이 있다든지 고압선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787개도 사실은 일본의 8분의 1 수준이랍니다. 우린 일본에서는 임계점, 그러니까 이착륙장이 우리나라 8배인데 그나마 있는 이착륙장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착륙장으로 가다가 하천에 내리고 하는 어떤 상황들이 그래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예. 예, 박지은 변호사님, 저는 아직도 이국종 교수의 그 2차 브리핑 때 3시간이 넘는 격정 토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바는 없다. 뭐 이런 내심을 비치시더라고요. 참 이 근육별 외상센터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